수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 상황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경호처에 막혀서 대치 중이고요. 일단 이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경찰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의 출입 절차를 놓고 5시간 정도 대치 중이고요. 여기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제일 쟁점은 이런 것 같아요. 송영웅 대변인.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경찰은 해가 지는 이후 복귀할 거다. 대치 중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쉽게 용산 대통령실로 진입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 보면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될 때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그 영장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2016년, 17년 그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제3의 장소에서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아마도 경찰 그 수사관들의 그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일몰 이후에는 지금 경찰은 철수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법원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의 첫 번째 강제 수사이지만 뭘 가져 나올 수 없는 지금 한계는 분명한 거네요.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2016년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받아보고자 하는 서류의 목록 같은 것을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경찰이 인계받는 방식으로 즉 임의 제출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임의 제출. 왜냐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지난번에 그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게 그때 당시에도 대치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풍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여민관이라고 해서 예. 비서실로 통하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장기간 대치하다가 결국은 지금 좀 전에 그 송 대변인 말씀처럼 예. 말은 이제 영장에 의한 그 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그러면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주간 그러니까 일출 후 일몰 전까지인데 오늘 그 기상청에 따를 경우에는 일몰 시간이 바로 직전. 오후 5시 14분이기 때문에 아마 5시 14분까지 계속 지금 국수본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일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할 경우에는 영장 집행이 이른바 적법 절차 위반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영장이란 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철수를 하지만 내일 또 일출 후에 일몰 전까지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결국 그러게요. 그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 같은 경우에도 2016년, 17년에 있었던 전례에 따라 어떤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법원에 그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뒤에 보면은 별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압수수색하고 이러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율을 거쳐서 법원이 신청해서 허가한 그 목록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했지만 거기에 안 된다고 하면 줄을 쭉쭉 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목록에 따라서 임의 제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피의자 윤석열 적시된 그 영장 그리고 뭐 일몰 이후에 경찰이 이제 일단은 돌아간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현장 분위기가 바뀌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준비한 다시 여의도 국회로 와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기 퇴진 로드맵 초안이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4일 표결안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해진 게 있을까요? 식을 정리하세요. 밀지 마세요. 최고위원 사태로 당직으로 공개 예상된다는 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당 일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띄웠던 그 질서 있는 퇴진, 2월 퇴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5월 대선, 이게 그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퇴진하는 게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순리 아니었냐. 뭐 한동훈 대표가 많이 뭐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물거품이 됐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김재룡 대변인.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구상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두 가지가 좀 느껴지는데 하나는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때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당에 일임한 건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역시 여전히 너무 허약했구나, 취약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당론을 만들면서도 여전히 강조했던 건 질서 있는 퇴진, 그것도 조기에 사퇴할 수 있는 방식을 당의 그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이라는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당내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이제 밝히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미 그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이런 것은 이제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양수 TF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사실 탄핵보다도 더 명확한 시점이고 예측 가능한 게 오히려 탄핵보다는 이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아니었냐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한동훈 대표도 뭔가 이것 또한 대통령실의 뭐 마지막 혹은 뭐 일만의 기대랄까요? 대통령이 그 본인보다는 당을 생각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 먼저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많이 견지해 왔는데요. 송영훈 대변인. 탄핵 말고는 이제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어졌고 2, 3개월보다 퇴진 늦어질 경우 국민 미동도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뭔가 본인은 노력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뭐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정말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분을 자진해서 특정한 시점까지 하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들이 살아서 돌아와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오늘 이양수 TF 단장이 밝힌 바로는 대통령실에서 저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채널A나 동아일보나 또 여러 주요 일간지들이 저는 오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저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당에 분명히 전국 수습 방안을 임기를 포함해서 일임한다고 했는데 이 방안들을 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건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 의원들이 앞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도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이 본인의 거치와 임기 부분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 당에 일임하는 걸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대표 일임했다고 보고 아니다. 이거 그냥 당 전체 중의를 의견을 모아라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여러 노력들이 물거품됐다라는 게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거든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친윤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이 꽤 논란거리입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뭐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두환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국회 본회의장이 저렇게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을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 장면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중진의 윤상현 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상황이고 당시 계엄 선포 날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 의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치 뭐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는 그런 변호사처럼 뭐 통치행위론이라는 부분들을 끌고 들어와서 뭐 판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지금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도 좀 물음이 갑니다. 특히 일단 뭐 97년도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판례에서 통치행위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례에는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판례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가 그 자체로서 범죄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히 심사할 수 있고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앞쪽 부분만,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만 지금 같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실 때마다 사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그리고 또는 분노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모르겠어요. 맥락을 쭉 보셨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감싸는 듯한 걸로 읽힐 수가 있는데 저 본회의장 오늘 야당 의원들의 저 항의와 고성으로 아수라장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몇 장의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하나 언론사 카메라에 저 장면 안철수 의원의 휴대전화가 포착이 됐는데 저 몇 개 이제 단체방에 송원석 의원, 뭐 이미자 의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윤상현 뭐 입단속 좀 시켜요 등등 해서 최진장 변호사님 저게 그러니까 윤상현이 폭탄 문자를 부르네 등등 저런 발언이 물론 뭐 윤상현 의원도 나름대로 본인이 근거를 갖고 대통령이 정말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벌써 같은 당의 의원들도 저렇게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매를 부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치행위론이나 이런 것은 19세기 내지는 20세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21세기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헌법에서 이 비상대권,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에 대해서 사법자조서로서 쉽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12.12 사건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최근에 있었어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통치행위 범위를 점점 줄어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쪽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와 같이 19세기, 20세기의 대한민국과 그 소구에 있어서의 어떤 통치행위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법치와 민주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말씀이 과연 현재의 어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조차도 저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예. 헌법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997년에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의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론하면서 윤상현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뭐 안철수 의원의 휴대전화 포착된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윤상현 의원 때문에 또 우리가 문자 폭탄을 받게 생겼네. 입단소총해라라는 건데 뭐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송영 대변인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사이에 어쨌든 용산 대통령이 설득해서 토요일 대국민 담화도 하고 조기 퇴진 로드맵도 일단 어제 내놨는데 오늘 저 윤상현의 발언 그리고 막을 수 없다면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 대표도 함께 몰아내자. 친윤계도 하야보다 탄핵으로 돌아섰나. 다음 화면 볼게요. 박수영 의원은 오늘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조기 퇴진도 있지만 토요일 탄핵을 한 번 더 막아야 된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강경 모드로 우리가 뭘 그렇게 엄청 잘못했냐. 강경 모드로 좀 바뀐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탄핵 심판이 가게 되었을 경우에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17년 그 탄핵 결정의 선례를 봤을 때도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최대한 헌법적인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되기도 전에 헌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내란죄 성립 여부 이런 것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어떤 전시, 사변, 그다음에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헌법 위반 자체는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했느냐 혹은 뭐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기각돼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판단하고 있다면 대단히 오판이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토요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해서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공언 덕분에 한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표결 불성립이 될 정도였다면 예. 본인이 말씀하는 걸 정확히 지켜야죠. 지금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 조기 하야에 대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걸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의 징표가 걸린 문제라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거나 받아들일 생각이거나 간에 본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원단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뭔가 강경 모드로 용산이 바뀌었다면 오판이다라고 아예 그 송영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지나갔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을 볼까요? 아마 이건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군이 국회에 총을 들고 온 게 통치냐라고 하면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라고 한마디 했더니 또 여기 지지 않고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의 판례를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준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또 그걸 지켜봤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장께서 아니 군인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판례를 다시 공부해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본 판례는 12.12와 관련됐던 판례에는 국회를 일시 정지시켰던 것은 폭동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께서 어떤 판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행위, 특히 군대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난입시킨 거, 투입시키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원들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예.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 아닌가라고 저 반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판례들을 가지고 이 지금의 내란 사태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야죠. 글쎄 오늘 저 윤상현의 저 발언이 오늘 국회에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있었고
윤상현 의원도 또 여기에 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 공부하셔야 된다. 국회의장에게 저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 일부 강성 친윤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다시 목소리를 이렇게 키우는 데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우리가 한번 법대로해보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보자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탄핵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이란 말이에요.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 4월이면 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유리하다라는 그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금 정신적인 상황이 약간 막판에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 같다. 지금 거의 뭐 판돈을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인을 했다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지막 역전을 또 노리는 그런 약간 도박꾼 같은 심리.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다.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도박꾼 같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거 헌재 판결 가면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 서 있을 수 있다. 김종혁. 실제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다시피 뭐 법의 심판대 한번 올라보겠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 이거 기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 기각되면 또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문까지 연이어서 볼게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뭐 자신감이든 혹은 뭐 도박꾼 같다는 이런 비판은 일단 정치적인 거 빼고 실제로 법적으로 지금 6명이 봤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와 같은 취지는 어쨌든 그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그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했다라는 것을 한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것이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에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에 일부 재판관님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대4 정도로 기각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헌법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그 시스템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민의 어떤 생각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한 대표 본인과 국민의 인식과 상당히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판단 자체가 적법하다. 그렇기 고도의 때문에 통치행위 뭐 그렇죠. 이런 취지일 고도의 거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현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관 사실 그 대법원장 그분들이 추천했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분석 자체는 저는 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의혹 제기라면 의혹 제기일 수 있는데 여기 쭉 봤을 때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대법관이 있는데 정영식 대법관이 최근에 임명이 됐던 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뭐 처형 아니냐.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 이번에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에도 인사권을 행사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아니냐. 거 봐라. 대통령실 뭔가 이거 다 보관 짜놓고 헌법재판소 가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방 말고 최인정 변호사는 헌재에서 그걸 탄핵을 기각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헌재에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일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국민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크게 떠오른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진다는 건 국민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 특히 그 처형되는 사람이 지금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부분, 특히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논란이 되는 인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관련된 문제 제기를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앞서 뭐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판 절차를 진행해 줄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에 저는 부응해 줄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대통령 쪽이나 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비교적 다른 6명의 재판관 중에는 보수 성향 아니냐. 한 명만 반대 의견, 기각 의견 내도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걸 착수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와 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아니 이제 뭐 법제처장에 벗으시겠죠. 합류하겠습니까? 많이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견디기 어렵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변호인단 꾸리는 거를 시작했다는 건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건 일단 물 건너간 거고 탄핵 준비를 시작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과거 윤 대통령 인연인 검사 출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주희 변호사, 뭐 40년지기 석동현 전 사무처장, 벌써 이런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갔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동에는 어디에 어떤 제안이 갔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으로 같이 손발을 맞춰본 적이 있던 것이고 지금 그 최지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되는 변호도 하면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봤지 않습니까? 나아가 석동현 지금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현재로서는 탄핵이 맞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것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변호를 맡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이 진행될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 엄청난 전화를 하는 등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왔고 그러면서 실제로 변호사를 계속 하지 못했던 사건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정치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건을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끝내 어떻게 보면은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변호사들이 선임이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 꾸리는 것도 꾸리는 거지만 뭐 본인도 의견 당연히 많이 낼 테고요.